내 아들 민준이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왔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어깨가 축 처져 있던 내 아들. 그런 아들에게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취직했어. 캄보디아에 있는 IT 회사, 연봉도 엄청 높아.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지옥으로 향하는 입학 통지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평생을 숨겨온 안기부의 전직 비밀 요원이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얼마 뒤 아들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잡혀있어, 보이스피싱. 뚜둑.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엄마가 아닌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한 요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내 아들의 목소리를 훔쳐간 놈들을 향한 나의 처절한 추적을 시작합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보이스피싱?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뇌 속에서 무한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 짧은 단어 안에 담긴 공포와 절망, 그리고 체념. 그것은 평생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분석해온 내 귀에 아들이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가지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젊은 형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하품을 해댔다. 어머님, 요즘 그런 취업 사기 많아요. 캄보디아면 저희가 수사 공조하기도 어렵고요. 일단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기다리라니. 내 아들이 지옥에 붙잡혀 있는데 기다리라니. 나는 경찰서 문을 나서며 깨달았다. 이 세상에 내 아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의 판단 실수로 동료를 잃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누군가를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멍하니 방에 앉아 있었다. 그때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홀린 듯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아들의 어릴 적 목소리가 담긴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테이프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과거의 트라우마도 미래에 대한 공포도 이 눈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 아들을 구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요원 이정은의 모든 감각을, 아들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전화, 그 짧은 통화 속에 모든 단서가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작고 갈라졌는가? 주변 소음은 어땠는가? 미세하게 들렸던 그 억양은 조선족인가? 그리고 그가 말했던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 그것은 아들이 내게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내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잡이였다. 나는 곧바로 통신사로 달려가 아들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발급받았다. 발신지는 예상대로 한국이었다. 캄보디아로 아들을 보낸 국내 총책이 있다는 뜻. 나는 그 번호의 명의자를 조회했다.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된 대포폰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
대포폰의 주소지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화빌라. 그곳이 바로 뱀의 머리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뱀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뿐.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푸근하고 인자한 엄마의 얼굴. 나는 이 얼굴 뒤에 내 모든 것을 숨겨야만 했다. 나는 일부러 어눌한 말투를 연습하고 값싼 시장 옷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그 호화 빌라의 벨을 눌렀다. 인터폰 화면에 세련된 모습의 40대 남자가 나타났다. 누구시죠? 어눌한 조선족 말투로 저 일하러 왔습니다. 가사 도우미 구하신다고 해서 나는 내 인생 최후의 그리고 가장 위험한 연기를 시작했다. 내 아들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한 엄마의 처절한 잠입이 시작된 것이다. 최 실장이라는 남자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금방이라도 나의 위장을 꿰뚫어 볼 것만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리고 더욱더 초라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조선족이라고. 신분증은 있고? 네, 여기 있습니다. 돈만 많이 주시면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짓했다. 들어와. 오늘부터 바로 일 시작해. 집 넓으니까 청소나 제대로 해. 그렇게 나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빌라는 겉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고가의 가구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내 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지어진 성이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낡은 걸레를 손에 쥐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나는 청소를 핑계로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의 서재, 침실,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거의 집을 비우지 않았고 하루 종일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컴퓨터로 무언가를 했다. 그의 서재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다. 저 문 너머에 내 아들로 향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을까? 나는 이 집의 또 다른 거주자를 발견했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조선족 여성. 그녀는 나보다 먼저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입주보모 연이었다. 그녀는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야, 너. 걸레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기 구석에 먼지 안 보여? 이 음식은 또 왜 이렇게 짜게 만들어? 실장님 입맛 까다로운 거 몰라? 나는 그녀의 모진 말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최 실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듯했고 이 집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내 방에서 몰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그리고 아들의 어릴 적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넣었다.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중에 커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들의 앳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는 소리가 새어나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때였다. 방문이 아주 조용히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틈으로 련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카세트 플레이어를 껐다. 들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련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들이야?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도 아파. 중국에 있어. 돈 벌어서 수술비 보내줘야 하는데.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의 가시 돋친 말들은 나를 향한 적개심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감과 세상을 향한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은 자식을 위해 지옥에 들어온 똑같은 엄마였다.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일한 지 1년. 여권 뺏기고 나가지도 못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아들을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저 돈이 급해 들어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구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나에게 최 실장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다. 저 인간 매주 목요일 밤에 꼭 어딜 나가. 갈 때마다 저 검은색 USB를 챙겨가. 이 서재에 있는 컴퓨터 절대 건들면 안 돼. 지문 인식으로 잠겨 있어. 련이의 정보 덕분에 나는 조금씩 퍼즐 조각을 맞춰나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련이가 떨리는 손으로 내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다. 이 서재 책상 첫 번째 서랍 열쇠야. 딱 5분. 실장님 샤워하는 동안 딱 5분이야.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련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게 준 기회였다. 드디어 뱀의 심장부로 들어갈 시간이 온 것이다. 련이가 건넨 작은 열쇠는 천근의 무게로 내 손바닥을 짓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아픈 딸을 둔 한 엄마가 또 다른 엄마에게 건넨 목숨을 건 신뢰이자 지옥의 문을 여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열쇠를 옷 깊숙이 숨기고 심장이 터질 듯한 5분을 기다렸다. 최 실장님이 샤워를 시작하는 밤 10시. 그 짧은 시간이 내게 허락된 유일한 기회였다.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되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연희는 거실에서 일부러 청소기를 돌리며 소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지만 손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몸에 밴 요원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서랍 안은 의외로 평범했다. 몇 개의 서류철과 필기구, 그리고 검은색 USB 하나. 련이가 말했던 바로 그 USB였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소형 복제 장치를 꺼내 USB에 연결했다. 복사가 진행되는 1분 남짓한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모든 파일이 복사되는 것을 확인한 나는 USB를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잠갔다. 그리고 내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서재를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정확히 4분 30초.
나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가사도우미의 얼굴로 돌아가 연희의 눈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의 동맹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복사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이 정도는 내게 문제도 되지 않았다. 과거 안기부에서 쓰던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몇 가지 코드를 입력하자 암호는 허무하게 풀렸다. 파일 안에는 수백 개의 음성 파일과 엑셀 문서가 들어 있었다. 전부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였다. 피해자들의 통화 녹음, 대포 통장 목록, 그리고 캄보디아 콜센터 직원들의 이름까지. 나는 아들 김민준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명단에는 없었다. 실망감이 온몸을 덮쳤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날부터 밤마다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들으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 조직의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콜센터 직원들은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똑같은 대본을 읽고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목소리의 높낮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불규칙한 호흡. 일반인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차이였지만 내 귀에는 명백한 이상 신호였다. 고객님, 검찰청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이 목소리 어딘가 이상하다. 그는 대본을 읽고 있지만 그의 진짜 감정은 대본 너머에 있었다. 이것은 공포의 목소리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며 억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서재에서 통화하는 최 실장의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그 새끼 아직도 못 찾았어. 돈 빼돌린 놈. 캄보디아 쪽에선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장 잡아내. 지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 내 심장이 철렁했다. 조직 내부에 돈을 빼돌린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어젯밤 내가 들었던 그 공포의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그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만약 그렇다면 그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결심했다. 위험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다. 나는 연희를 통해 최 실장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일부러 깨뜨렸다. 예상대로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우리 둘을 서재로 불러들였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희들 월급 다 합쳐도 못 물어내. 둘 중 누구야? 똑바로 말해. 그의 고함에 연희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실장님, 도자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돈이 새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순간 최 실장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의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어젯밤 제가 들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협박당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고요한 수면 위로 던져진 날카로운 돌멩이였다. 서재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연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최 실장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차갑고
예리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술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내 코를 찔렀다. 나는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발끝에 힘을 주고 꼿꼿이 섰다. 과거 수많은 거물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담력이었다. 가사도우미가 목소리도 듣나?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귀가 남들보다 좀 밝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목소리는 잘 구분한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내 능력을 너무 드러내서도 너무 감춰서도 안 됐다. 그가 나를 쓸모있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도구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했다. 최 실장은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기분 나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그는 서재 책상으로 돌아가 어젯밤 내가 복제했던 바로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나를 손짓으로 불렀다. 재미있는 소리를 들었다니. 한번 증명해봐. 여기 녹음 파일 10개가 있어. 이 중에 내가 말한 협박당하는 놈 목소리가 있는지 찾아내. 만약 찾아내면 내가 상을 주지.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내 능력을 확인하고 나의 가치를 저울질하려는 그의 잔인한 테스트. 나는 헤드폰을 건네받아 귀에 썼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헤드폰 너머로 첫 번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소리만이 남았다. 요원 시절의 감각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소리는 평범했다. 감정이 없는 전형적인 콜센터 직원의 목소리. 세 번째 목소리는 함정이었다. 공포에 질린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호흡이 너무 안정적이었고 목소리 톤의 변화가 과장되어 있었다. 마치 실력 없는 배우의 연기 같았다. 네 번째 목소리를 지나 마침내 다섯 번째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어젯밤 내가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엔 침착했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간격이 불규칙하게 떨리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는 너무 얕았고 내뱉는 소리는 너무 길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자신의 공포를 숨기려는 자의 전형적인 호흡 패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목소리 배경으로 아주 희미하게 주기적인 기계음이 들렸다. 병원의 의료 장비 소리. 이 남자는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가족을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헤드폰을 벗었다. 최 실장이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의 다섯 번째 파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사람입니다. 최 실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다. 마침내 쓸만한 사냥개를 찾았다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데리고 서재 안쪽의 또 다른 문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앞으로 당신은 청소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가 문을 열자 안에는 방음벽으로 마감된 작은 방과 함께 최첨단 녹음 분석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가 당신의 새 사무실이야. 내가 주는 상이지. 이제부터 당신의 임무는 단 하나야. 조직의 모든 통화 내용을 듣고
저 배신자 놈과 연관된 놈들을 모조리 색출해내. 한 놈도 빠짐없이.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놈들을 찾아내면 내가 진짜 상을 주지.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당신 아들 목소리 직접 듣게 해줄게. 새로운 사무실, 아니, 새로운 감옥은 고요했다. 방음벽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했고, 오직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이들의 목소리만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나는 하루 종일 수백 개의 통화 파일을 들었다. 사기를 치는 자의 능숙한 목소리, 사기를 당하는 자의 불안한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조직의 비밀을 찾으려는 나의 침묵. 최 실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의 눈은 나를 감시하는 CCTV였고 그의 질문은 나의 능력을 시험하는 칼날이었다. 나는 련이가 목숨 걸고 구해온 USB 파일을 바탕으로 조직의 구조를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자금 세탁 방식, 대포폰 유통 경로, 그리고 캄보디아 콜센터와 국내 총책인 최 실장 사이의 연결고리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들, 민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분석에만 몰두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러던 중 나는 마침내 배신자의 목소리와 관련된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냈다. 그의 통화 배경으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캄보디아 현지의 라디오 방송 소리, 그리고 그가 동료와 나눈 대화에서 푸놈펜 중앙병원이라는 단어를 포착했다.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나는 이 정보를 최 실장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 정보를 넘기는 순간 배신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사라질 것이다. 내 판단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었다. 30년 전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을 구해야 했다. 나는 최 실장에게 배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보고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즉시 캄보디아로 연락을 취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손에 또 다른 피를 묻힌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련이가 창백한 얼굴로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었다. 캄보디아 교민 커뮤니티에 올라온 짧은 글이었다. 푸놈펜 중앙병원 근처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변사체로 발견.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 실장이 정말로 그를 죽인 것이다. 그때 최 실장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솜씨가 아주 좋아. 덕분에 조직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웠어. 그의 칭찬이 구역질 나는 오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애써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당신 같은 귀를 가진 사람이 여기 있기엔 너무 아까워. 진짜 실력 발휘는 현지에서 해야지.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다.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직 조직의 쥐새끼들이 더 남아있어. 캄보디아 콜센터에 당신이 직접 가야겠어. 가서 내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야. 남은 쥐새끼들을 모조리 색출해내. 아들이 있는 호랑이 굴로 나를 직접 보내겠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역시 의심하여 캄보디아로 보내 처리하려는 것인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며칠 뒤 나는 캄보디아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련이를 몰래 만났다.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전직 요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위장 잠입했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놀랐지만 이내 내 손을 꽉 잡았다. 언니 꼭 살아 돌아와야 해. 나는 그녀에게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자료와 국정원 옛 동료의 비상 연락망이 담겨 있었다. 만약 일주일 안에 내게서 연락이 없으면 이걸 그 사람에게 전해줘.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걸고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 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응조렸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지금 엄마가 너에게 간다.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의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낯선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다.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최 실장의 현지 부하였다. 그는 내 여권을 가져간 뒤 나를 검은색 벤에 태웠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국의 풍경은 내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곳,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내 아들이 정말 있는지를 향해 있었다. 차는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 앞에 멈춰섰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내 귀에는 건물 내부에서 들려오는 수십 개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와 미세한 전파음이 들렸다. 이곳이 바로 콜센터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칸막이 안에 앉아 쉴 새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많아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었을 그 아이들은 이제 영혼 없는 목소리로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는 기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아들의 얼굴을 찾았지만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내가 속은 것인가? 현지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나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최 실장과 영상 통화를 연결했다. 모니터 속 최 실장의 얼굴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니터 너머로 캄보디아는 마음에 드나? 이제부터 거기가 당신의 새 집이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다. 내 능력을 이용해 조직의 배신자를 처리한 뒤 나 역시 이곳에 감금하여 영원히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내가 분노로 몸을 떨고 있을 때 그가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다. 아,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아들. 우리가 잘 데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손짓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좁은 방 안에 갇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내 아들, 민준이의 모습이었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민준아,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당신 아들 목숨, 이제 내 손에 달렸어. 당신이 딴 마음을 품는 순간, 난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될 거야. 그러니, 얌전히 여기서 내 귀가 되어주는 게 좋을걸. 뚜둑. 영상 통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아들을 구하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나와 아들 두 사람 모두 호랑이의 먹이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같은 건물, 지척의 거리에 있었지만 서로를 만날 수도 서로의 존재를 알릴 수도 없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가장 끔찍한 인질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날부터 콜센터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방에 감금되었다. 내 임무는 캄보디아 콜센터의 모든 통화 내용을 감시하고 조직원들의 동태를 최 실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명령에 따라 또 다른 배신자들을 색출해 내야만 했다. 내 손에 피를 묻혀야만 내 아들의 목숨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련이가 몰래 넣어준 작은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내가 캄보디아로 오기 전 그녀에게 건네준 마지막 비상 연락 수단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함정에 빠졌으며 아들과 함께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련이 씨, 들려요? 나예요. 모든 게 함정이었어요. 민준이도 여기 있어요. 무전기 너머 잡음 섞인 목소리 언니. 괜찮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지옥 속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 나는 울음을 삼키며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가 건넨 메모리 카드를 국정원의 옛 동료에게 전해달라고.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 모자는 여기서 죽게 될 거라고. 다음 날 나는 또다시 헤드폰을 쓴 채 수백 개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지 책임자가 내게 다가와 거칠게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나를 건물 지하의 어두운 방으로 끌고 갔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내 아들 민준이가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민준아. 내가 달려가려 하자 책임자가 내 앞을 막아섰다. 그는 비웃으며 스피커폰으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 너머로 이정은 씨. 당신 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말이야. 당신이 직접 정신 교육 좀 시켜줘야겠어. 당신이 보는 앞에서 저놈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줄 테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부하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나는 절규했다. 안 돼. 민준이에게서 손 떼. 하지만 내 비명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아들 민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눈앞에 늙고 초라한 가사도우미가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안 돼. 내 비명은 쇠사슬 소리와 부하들의 비웃음 속에
처참하게 묻혔다. 칼날이 민준이의 손을 향해 다가가는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났다. 나는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다.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망가져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이것이 최 실장이 내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때였다. 민준이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바닥에 대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 나를 엄마라 부르는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30년 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트라우마의 쇠사슬이 내 아들을 묶고 있는 저 쇠사슬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죄책감의 사슬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동료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무력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내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30년 만에 요원 이정은의 모든 것을 다시 불러냈다. 나는 눈을 떴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내 머리는 컴퓨터처럼 냉정해졌다. 나는 민준이에게 다가가던 부하의 움직임, 그의 손에 들린 칼의 각도, 그리고 내 등 뒤에 서 있는 책임자의 위치, 이 방의 유일한 출입구인 철문의 구조까지 모든 것을 0.1초 만에 분석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나의 목소리였다. 나는 나를 붙잡고 있던 부하의 팔을 뿌리치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권위와 확신을 담아 가장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멈춰. 내 목소리에는 사람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안기부 시절 피의자를 신문할 때 쓰던 상대의 무의식을 파고드는 특수 발성법. 그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늙고 초라한 가사도우미의 입에서 나올 리 없는 서늘하고 위압적인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스피커폰을 향해 최 실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최 실장, 지금 이 순간부터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나는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스피커폰을 내리쳐 박살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지하 감금실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자기들끼리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혼란을 틈타 민준이를 묶고 있던 쇠사슬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발로 걷어찼다. 낡은 쇠사슬은 내 힘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야. 정신 차려. 그제야 민준이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얼굴을 더듬었다. 엄마? 우리가 제외하는 순간 부하들이 다시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민준이를 내 등 뒤로 숨기고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손목 관절을 꺾어 칼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칼을 다른 놈의 목에 겨누었다. 모든 움직임은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정확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나는 칼을 든 채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철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복도에 있던 화재경 보기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쩌렁쩌렁한 경보음과 함께 건물 전체에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비상계단을 향해 뛰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지만 우리는 도간에 든 쥐였다. 사방에서 조직원들이 우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 멀리서 수십 개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의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암호명 카나리아, 최종 프로토콜 실행. 련이가 내 마지막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특공대원들이 건물로 진입하고 조직원들과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나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내 아들의 귀를 막고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민준아, 다 끝났어. 이제 엄마가 널 구한 거야. 캄보디아의 지옥 같던 총성은 마치 먼 나라의 꿈처럼 느껴졌다. 나와 민준이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망타진되었고 최 실장을 포함한 국내 총책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보다 평범한 가사도우미로만 알았던 내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다. 내 아들 민준이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였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겪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방에 틀어박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날이 계속되었다. 나는 그런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밥을 차려주고 잠든 아들의 땀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아들은 나를 엄마로서가 아닌 자신을 구해준 낯선 영웅처럼 혹은 자신의 치부를 모두 알아버린 감시자처럼 어렵게 대했다. 우리의 대화는 끊겼고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련이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보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중국에 있는 딸의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내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언니, 아니, 은희님,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딸은.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아니야, 련희 씨. 나도 련희 씨 아니었으면 내 아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지.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였다. 자식을 위해 지옥불에 뛰어들었던 세상의 모든 엄마들처럼. 시간이 흘러 민준이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는 감금되어 협박당한 정상 참작이 인정되어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날 저녁 민준이가 처음으로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왜 더 강하지 못했니? 왜 나쁜 길에 빠졌니? 왜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니? 수많은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삼켰다.
그리고 나는 30년 동안 내 발목을 잡아왔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왔다. 아들의 어릴 적 목소리가 아닌 안기부 시절 동료들과 함께 녹음했던 나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였다. 나는 민준이의 옆에 앉아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에서는 웃고 떠드는 젊은 남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중에는 내가 실수로 위험에 빠뜨렸던 그 동료의 목소리도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나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3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도 도망쳤어, 민준아.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어. 너를 구하러 갔을 때 엄마는 사실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구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내 고백에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엄마와 아들이 아닌 상처 입은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곳이야. 가서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놔. 그게 내가 평생 해야 할 속죄야.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울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나는 아들에게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 하나를 건넸다. 힘들 때마다 들어. 이제 엄마 목소리를 들으렴. 그 테이프에는 내가 직접 녹음한 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아들은 나를 한번 꽉 안아주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아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평범한 엄마의 자리로 돌아왔다. 아들을 구함으로써 나는 마침내 30년의 긴 악몽에서 깨어나 나 자신을 구원한 것이다.